당신 같은 가정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식탁에 앉아? 썩 나가?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남의 집 가정부로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알고 보니 그 집의 진짜 상속녀였다는 사실. 30년간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녀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짜 딸로 살아온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수백억 원대 저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태성그룹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1994년 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8살의 박순희 씨는 이 저택의 거대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죠. 보따리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일하게 될 곳이라는 생각에 긴장됐기 때문이죠. 누구십니까? 인터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가정부 박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은 집사가 나타났죠. 그는 순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집사는 앞장서서 걸었고 순희 씨는 그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현관문을 지나자 눈부신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순희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화려한 집을 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고아원을 나와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일했죠. 식당 설거지, 공장 일, 청소 일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정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다가도 금방 없어지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아는 언니의 소개로 이곳 태성그룹 회장 저택의 가정부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지원했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사모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집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순희 씨는 거실 한쪽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비싼 소파에 앉을 엄두도 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희 씨가 고개를 들자 한 여인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바로 태성그룹 회장의 부인 최은숙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순희 씨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죠. 당신이 새로운 가정부? 네, 박순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순희 씨는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 28입니다, 사모님. 젊네. 그래, 여기서 일하려면 규칙을 잘 지켜야 해. 첫째, 당신 방은 지하에 있어. 우리 가족들이 사는 공간에는 함부로 올라오면 안 돼. 둘째, 식사는 우리 가족이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걸로 먹으면 돼.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희 씨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우리 딸 서윤이를 잘 모셔야 해.
우리 딸은 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야.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알겠어? 알겠습니다, 사모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집사가 방을 안내해 줄 거야. 짐 풀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면 돼. 최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순희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사가 다시 나타나 순희 씨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좁고 어두운 복도가 나왔죠. 복도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은 있었지만 작고 높은 곳에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씨는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지붕 아래서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보따리를 풀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야.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자. 언젠가는 내 집도 가질 수 있겠지? 순희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30년이나 이곳에서 가정부로 살게 될 줄은 말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야말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순희 씨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둘러 세수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요리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아, 새로 온 순희 씨구나. 나는 김 요리사야. 반가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응, 너는 아침 식사 준비 도와주고 식사 후에는 집 안 청소하면 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순희 씨는 김 요리사를 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죠. 7시가 되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곧 최 여사와 한 어린 여자아이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아이는 5살쯤 돼 보였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바로 한서윤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우리 딸. 어서 앉아. 최 여사는 서윤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때 회장님인 박태성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이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은 자리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최 여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아니. 괜찮아. 회장님은 황급히 신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순희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식당을 떠나자 순희 씨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 네, 회장님. 순희 씨는 얼른 손을 닦고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28입니다, 회장님. 28. 그럼 태어난 해가 1966년입니다.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신가? 아닙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어디 고아원이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랑이 집 고아원입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열심히 일하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서둘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틀림없어. 그 아이야. 내 진짜 딸이야.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희 씨는 어느덧 이 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도 38이 되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희 씨의 삶은 1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하의 작은 방에서 혼자 지냈죠. 10년 동안 순희 씨가 받은 대우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한서윤 양이 자라면서 그녀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심해졌습니다. 당시 15살이 된 서윤이는 이제 제법 당당한 아가씨가 되어 있었죠. 2004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순희 씨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로 카펫을 청소하는데 갑자기 서윤이가 친구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야, 아줌마. 시끄러워 죽겠어. 청소기 그만 돌려. 서윤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순희 씨는 얼른 청소기를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귀도 없어?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시끄럽게 왜 그래? 서윤이의 친구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순희 씨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에휴, 됐어. 그냥 나가. 보기 싫으니까. 순희 씨는 청소 도구를 들고 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희 씨는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식당을 떠나자 그녀는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였죠. 그나마도 감사했습니다. 순희 씨, 여기 좀 와봐요. 최 여사가 거실에서 순희 씨를 불렀습니다. 순희 씨는 서둘러 거실로 갔습니다. 네, 사모님. 이게 뭐야? 최 여사가 꽃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꽃병에 금이 가 있었죠. 이거 당신이 청소하다가 깬 거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순희 씨가 깬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서윤이가 장난치다가 깬 것을 봤거든요. 하지만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200만 원짜리야. 200만 원.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50만 원 깎을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만 원이면 그녀의 한 달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순희 씨는 지하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려면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박태성 회장은 순희 씨를 볼 때마다 미안한 듯한, 안타까운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순희 씨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곤 했죠. 2008년 겨울 순희 씨가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죠. 그녀는 방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괜찮은가? 회장님이 지하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지하까지 내려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새빨개졌잖아. 병원 가야겠어. 아닙니다, 회장님.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말도 안 돼. 집사, 차 준비해. 순희 씨 병원 데려가야 해.
회장님의 강력한 지시에 순희 씨는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죠. 회장님은 병원비까지 모두 내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됐네. 빨리 나아야 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회장님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왜 회장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특별히 대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순희 씨를 챙기는 모습을 본 그녀는 질투와 의심의 눈초리로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혹시 회장님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흥? 가정부 주제에 회장님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순희 씨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최 여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녀에 대한 대우는 더욱 나빠졌죠. 2015년 어느 날 순희 씨는 저택 정원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죠. 당시 26살이 된 서윤이는 재벌 3세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이 우리 집 가정부야. 서윤이가 남자친구에게 순희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 응. 우리 집에서 20년 넘게 일했대. 딱 한 사람이지 뭐. 두 사람은 낄낄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딱 한 사람. 나는 정말 딱 한 사람인가? 그날 밤 순희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49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도 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다가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순희 씨의 일상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를 도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순희 씨는 늘 혼자였습니다. 가족들은 친척 집에 가거나 여행을 갔지만 그녀는 지하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순희 씨도 명절인데 고향이라도 가지 그래? 김 요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나 다름없죠. 아이고, 안 됐네. 김 요리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58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죠. 그런데 순희 씨는 몰랐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그녀를 지켜보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말이죠. 회장님은 매일 밤 서재에서 순희 씨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이죠. 2024년 초겨울 태성그룹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이죠.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어야 석 달에서 넉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여사와 서윤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은 고작 65살이었으니까요.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병을 얻다니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죠. 회장님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VIP 병실이었지만 회장님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죠. 순희 씨는 병원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30년간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병문안을 가고 싶었지만 감히 갈 수 없었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회장님 병실에 가는 것이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순희 씨,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집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저를요? 네.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순희 씨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그리고 근처 꽃집에서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습니다. 자신의 한 달 용돈 대부분을 쓴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하지만 회장님이 부르셨으니 들어가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목소리였죠. 순희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회장님 혼자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정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순희 씨. 와줘서 고맙네. 회장님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순희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꽃을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회장님은 꽃을 받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간호사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순희 씨 얼굴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그래. 회장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희 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30년 되었습니다, 회장님. 30년. 참 긴 세월이구먼.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아닙니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니야. 힘들었을 거야. 나는 다 알고 있어.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순희 씨, 내가 자네한테 미안한 게 많아. 정말 많아. 회장님은 순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왜 그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자네한테 용서를 빌어야 해. 회장님, 제가 뭘 용서해 드릴 게 있습니까? 회장님은 저한테 늘 잘해주셨잖아요. 순희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회장님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요. 순희 씨, 자네는 참 착한 사람이야. 30년 동안 묵묵히 일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그 이상을 했어. 회장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3월 15일. 그날은 회장님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최은숙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날이었으니까요. 당시 회장님은 사업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계약을 따내느라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최은숙과의 결혼도 사실 연애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끼리의 결합이었죠. 최은숙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장님은 기뻤습니다. 후계자가 생긴다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출산 당일 회장님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최은숙은 이미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죠.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회장님은 기뻤습니다. 아기를 보러 신생아실로 갔죠. 유리창 너머로 작고 빨간 아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산모도 여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산모가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두 아기의 이름표가 뒤바뀌었습니다. 간호사가 실수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병원 측에서 회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어젯밤 혼란 속에서 아기 이름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다른 산모분이 돌아가시면서 혼란스러웠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회장님은 최은숙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최은숙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DNA 검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 아이가 우리 딸이에요. 내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웠는데 내 딸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보,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소? 싫어요. 이 아이가 우리 딸이에요. 다른 아이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최은숙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결국 그녀의 뜻을 따랐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이 바빠서 이 문제에 깊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게 한서윤은 태성그룹의 딸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내 딸은 어디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온 가정부 박순희를 봤을 때 회장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희의 얼굴이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 박영자 여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매와 코가 정말 똑같았죠. 회장님은 즉시 사람을 시켜 순희의 출생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박순희는 1994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이미경 씨였고 출산 직후 사망했습니다. 아기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태어난 날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회장님은 확신했습니다. 박순희가 자신의 진짜 딸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서윤이는 자신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은숙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회장님은 괴로워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딸이 가정부로 일하며 천대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순희의 목소리에 회장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회장님, 제가 간호사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순희 씨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옆에 앉아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 씨,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용기 없이 산 거야. 진실을 말할 용기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거야. 모든 진실을 말이야. 내가 준비해놨어. 회장님은 그렇게 말하곤 눈을 감았습니다. 순희는 영문을 몰랐지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박태성 회장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순희는 장례식장에서 멀리서 조문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정부인 그녀가 앞에 나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편히 쉬세요. 순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박태성 회장의 장례식은 사흘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조문했고
전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태성그룹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으니까요. 장례식장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개의 조화와 화환이 놓여 있었죠. 최은숙 여사와 한서윤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받았습니다. 순희 씨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일을 도왔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음식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가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아, 태성그룹 회장님 댁에서 30년 일한 가정부래. 아이고, 30년이나? 정말 오래 일했네. 조문객들이 순희 씨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순희 씨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태성그룹의 고문 변호사인 이정훈 변호사가 청담동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죠. 유족 여러분, 오늘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에는 최은숙 여사, 한서윤, 그리고 태성그룹의 주요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본인 박태성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먼저 태성그룹의 경영권과 주식 35%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한서윤에게 가겠죠? 박순희 씨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박순희가 누구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태성그룹 회장님 댁에서 30년간 근무한 가정부입니다. 이 변호사의 대답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가정부에게 회사를 넘긴다고요? 우리 남편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최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서윤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가정부한테 회사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서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순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저를 부르신 겁니까?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순희 씨. 여기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순희 씨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은 놀라움, 분노, 질투로 가득했죠. 변호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인데요. 아직 유언장 낭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시 유언장을 들었습니다. 나 박태성은 30년간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박순희 씨는 나의 친딸입니다. 뭐라고요?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아기가 바뀌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2명의 여자아기가 태어났고 한 산모는 출산 직후 사망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두 아기의 이름표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죠.
나는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순희 씨야말로 나의 진짜 딸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나의 어머니 박영자 여사를 닮았고 출생 날짜와 병원이 일치합니다.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농담이죠? 농담이 아닙니다. 고인께서는 DNA 검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박순희 씨와 고인의 DNA 그리고 한서윤 씨의 DNA를 대조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DNA 검사?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35년을 이 집 딸로 살았어요. 35년. 서윤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계속 내용이 있습니다. 한서윤 씨는 내 핏줄이 아닙니다. 그러나 35년간 딸로서 함께 살았기에 그녀에게는 태성그룹 주식 10%와 청담동의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합니다. 최은숙 여사에게는 결혼 생활 35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5%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변호사는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DNA 검사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고인께서 미리 의뢰해 놓으신 검사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최 여사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순희 씨는 바닥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유언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고인께서는 오랜 시간 이 비밀을 안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이는 순희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죠. 당신이 뭘 한 거야? 회장님을 꼬드긴 거지? 그렇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짓말.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뭔가 계획한 거 아니야? 정말 아닙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순희 씨는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일단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검사 결과와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와 서윤이는 말없이 순희 씨를 노려봤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당신,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 최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나가라고. 당장? 하지만 제 짐은 내가 버려줄게. 썩 나가. 순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죠. 3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거리로 나온 순희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희 씨는 몸을 떨며 벤치에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공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가 순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 제가 준비한 호텔에서 지내시죠.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순희 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강남의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호텔에서 자보는 것이었죠. 호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면 30년은 대체 뭐였을까? 가정부로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 세월은.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희 씨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회장님이 나타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꿈이었죠. 한편 청담동 저택에서는 최 여사와 서윤이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돼? 나는 누구야? 괜찮아, 우리 딸. DNA 검사가 잘못된 거야. 당신은 내 딸이야. 하지만 최 여사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유언장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그녀의 삶도 무너질 테니까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훈 변호사의 사무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형 로펌의 회의실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회의실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오전 10시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최은숙 여사, 한서윤, 그리고 박순희 씨가 각각 다른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최 여사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표현이었죠. 서윤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면 그것은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다들 오셨군요. 이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였습니다. 오늘 고 박태성 회장님의 DNA와 박순희 씨, 한서윤 씨의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천천히 열었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먼저 박순희 씨와 고 박태성 회장님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일치율은 99.99%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박순희 씨는 고 박태성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안 돼. 서윤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분명 조작된 거라고요. 서윤 씨, 진정하세요.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서윤이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윤 씨와 고 박태성 회장님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이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일치율은 0%입니다.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으악! 서윤이는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일까요? 슬픔의 눈물일까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이것으로 유언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고 박태성 회장님의 친딸이며 따라서 태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이 변호사는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희 씨, 아니, 이제부터는 박순희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직
순희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갑자기 일어나 순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멱살을 잡았죠. 당신이 뭘 한 거야?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사모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30년 동안 회장님 곁에서 뭔가 계획한 거 아니야? 최은숙 여사, 진정하세요. 이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최 여사는 순희 씨를 밀쳐냈고 순희 씨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35년을 최 여사는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들어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서윤 씨, 저도 피해자입니다. 30년을 모르고 살았어요. 순희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이제 모든 걸 가졌잖아. 맞아요. 저는 이제 모든 걸 가졌죠. 하지만 3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시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시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시간들. 그것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앉으시죠. 이제부터 상속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박순희 회장님은 태성그룹의 주식 35%와 경영권, 청담동 저택, 그리고 고인의 개인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1조 5천억 원. 순희 씨는 이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며 살았던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한서윤 씨는 태성그룹 주식 10%와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약 4천억 원입니다. 고작 4천억 원? 서윤이가 비웃었습니다. 서윤 씨, 고작이라니요. 4천억 원이면 평생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나는 1조 원이 넘는 재산의 상속녀로 살았어요. 4천억 원이 고작이지 뭐예요. 서윤이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최은숙 여사께는 태성그룹 주식 5%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작 5%. 35년을 함께 산 부인한테 고작. 최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유언입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순희 회장님, 청담동 저택은 이제 회장님의 소유입니다. 언제 입주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태성그룹 이사회에서 새로운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해야 하나요? 유언장에는 경영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순희 씨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날 밤 순희 씨는 호텔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편지였죠. 나의 딸 순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었다. 사업이 바빴다는 핑계로
가족이 복잡해진다는 핑계로 진실을 외면했다. 내가 28살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바로 알아봤다. 내 얼굴이 우리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을. 그리고 조사해보니 정말로 내가 내 딸이었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겁쟁이였다. 이미 서윤이는 20년 넘게 내 딸로 살아왔고 진실을 밝히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았다. 그렇게 10년이 또 흘렀다. 너는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천대받았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여러 번 진실을 말하려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순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힌다. 내가 당당하게 내 딸로 태성그룹의 회장으로 살기를 바란다. 서윤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도 피해자다. 최은숙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나의 딸아.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버지가. 순희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강해지겠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겠다고, 대신 당당하게 올바르게 살겠다고.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된 지 사흘 후 이 소식은 전국의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태성그룹 박태성 회장, 30년 숨겨온 비밀 폭로. 가정부가 진짜 상속녀. 충격적인 바뀐 아기 사건. 재벌가의 숨겨진 진실, 30년 만에 밝혀져.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서 이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죠. 한서윤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SNS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35년 동안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했네. 진짜 상속녀한테는 가정부일 시키고 뻔뻔하게도 아직도 서울에 있네. 서윤이는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집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한서윤이야. 가짜 재벌이었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윤이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차를 둘러쌌죠. 서윤 씨, 박순희 씨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35년간 받은 혜택을 돌려줄 생각은? 진짜 부모님을 찾으실 계획은 있나요?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기자들을 뚫고 출발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약혼자였던 김민준이 파혼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재벌 3세로 서윤이와는 3년간 교제해 왔습니다. 서윤 씨, 미안합니다. 민준은 카페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여전히 나야. 사랑한다고 했잖아. 결혼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어. 사랑과 결혼은 별개입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이번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문? 나는 아직도 4천억 원의 재산이 있어. 그것도 부족해? 서윤이는 울먹였습니다. 서윤 씨,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의 문제죠. 당신은 이제 아무도 아닙니다. 민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나는 한서윤이야. 35년간 태성그룹의 딸로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민준은 일어서서 떠났습니다. 서윤이는 카페에 홀로 남겨졌죠.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야 서윤이. 전화 좀 받아줘. 제발. 나 너무 힘들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서윤아, 미안해. 나도 입장이 있어서.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이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한편 최은숙 여사의 상황도 비참했습니다. 사교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이죠. 매달 한 번씩 모이던 부인의 모임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 최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한 부인이 가식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35년이나 남의 딸 키우셨다니. 뭐라고요? 최 여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고,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진짜 딸은 가정부로 일하게 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부인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하시죠. 아, 최 여사님.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죠. 최 여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모임장을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최 여사님. 뒤에서 들리는 조롱 섞인 목소리에 최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나는 뭐였을까? 35년 동안 재벌 부인으로 살았는데 그때 서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해? 친구들도 다 떠났어. 민준이도 날 버렸어.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다들 나를 비웃어. 가짜 재벌이라고, 주제도 모르고 으스댔다고. 신경 쓰지 마. 우리한테는 아직 4천억 원이 있어. 그걸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 여사님, 서윤 씨, 청담동 저택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그곳은 박순희 회장님의 소유입니다. 언제까지요? 일주일 안에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최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짐 싸야 해. 이 집을 떠나야 해. 엄마,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3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두 사람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죠. 서윤이는 자신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분홍색 벽지, 큰 침대, 드레스룸.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안녕. 내 방. 서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후 순희 씨가 청담동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여사와 서윤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서윤 씨. 두 사람은 순희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필요 없어요. 최 여사가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서윤 씨, 할 말이 있습니다. 순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30년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피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걸 가졌잖아요. 회사도, 이 집도, 재산도. 맞아요. 저는 이제 모든 걸 가졌죠. 순희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시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시간, 친구들과 어울린 시간, 그것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 여사와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네. 두 분께서 이 집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집에는 방이 많습니다.
두 분이 계속 여기서 사실 수 있어요.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요? 최 여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순희 씨는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 당신도 이 집에서 일하세요. 일을 하라고요? 무슨 일을요?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세요. 제가 30년간 했던 것처럼요. 서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가정부 일을 하라고요? 네. 그래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서윤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아. 최 여사가 말렸지만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내가 할게요. 순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짐 푸세요. 여기가 여전히 두 분의 집입니다. 순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한서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던 그녀가 이제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해야 했죠. 첫날 아침 순희 씨는 서윤이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서윤 씨, 오늘부터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앞치마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쌀을 씻어서 밥을 지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해볼게요. 서윤이는 쌀통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보였죠. 그녀는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 온도 조절도 서툴렀고 쌀을 씻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아야.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서윤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차가워요. 겨울이니까 물이 찰 수밖에 없죠. 참으세요. 순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참았죠. 밥을 짓고 나서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순희 씨가 레시피를 알려줬지만 서윤이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된장은 얼마나 넣어요? 국물 맛을 보면서 조절해요. 맛을 어떻게 봐요? 국자로 떠서 마셔보세요. 서윤이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마셔봤습니다. 으악, 뜨거워. 입천장을 대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천천히 식혀서 마셔야죠. 순희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아침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서윤이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단 1시간의 요리였지만 평생 운동보다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이제 식탁을 차려요. 네. 서윤이는 밥그릇과 국그릇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을 쏟기도 했죠.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뜨거운 물로 해야 기름기가 잘 빠져요. 네. 서윤이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빨개지도록 설거지를 했죠. 30분이 지나자 손등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파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순희 씨의 말에 서윤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후에는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모든 방을 청소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이었죠. 진공 청소기로 카펫을 청소하고 걸레로 바닥을 닦으세요. 모든 방을 다 해야 해요. 모든 방을요? 방이 10개가 넘는데요.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에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이는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아팠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온몸이 쑤셨죠. 엄마, 나 못하겠어. 저녁 무렵 서윤이는 최 여사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힘들지?
너무 힘들어.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조금만 참아. 곧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일하는 것이 지옥 같았죠. 어느 날 밤 서윤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을 봤죠. 예전에는 하얗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거칠고 빨개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순희 씨는 태성그룹 회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회사에 출근한 날, 임원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가정부 출신이 무슨 경영을 알겠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회의실에서 임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회장 박순희입니다. 순희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경영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임원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순희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사를 이끌 생각이십니까?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임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순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집안의 밑바닥에서 일했습니다. 현장이 어떤지,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성그룹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그들의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합니다. 순희 씨의 말에 일부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순희 씨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서 인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회장님, 직접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힘든 일 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와야죠.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화장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순희 씨는 즉시 현장 화장실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도 만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 낭비라고 반대했던 임원들도 결과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자 생산성도 증가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단축됐고 품질도 좋아졌죠. 태성그룹의 평판이 높아졌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태성그룹의 주가는 30%나 상승했습니다. 순희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임원들은 이제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한편 순희 씨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모를 제대로 모시는 일이었죠. 변호사를 통해 알아낸 어머니 이미경 씨의 묘는 서울 근교의 작은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초라한 묘비 하나가 전부였죠. 어머니, 순희 씨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게나마 찾아뵙습니다. 저예요, 순희예요. 당신의 딸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30년간 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가정부로 일하며 천대받았죠.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것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찾아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순희 씨는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순희 씨는 어머니의 묘를 경기도 용인의 아름다운 추모공원으로 이장했습니다. 넓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새로운 묘를 만들었죠.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미경. 1968년, 1994년. 영원히 그리운 나의 어머니. 딸 박순이 올림. 순희 씨는 매주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바치고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이번 주에는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어느 봄날 순희 씨는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서윤 씨, 오늘은 쉬세요. 네. 왜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석 달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어요. 순희 씨는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대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들었어요. 네.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제가 되겠습니다. 정말요?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졸업하면 태성그룹에 입사하세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서윤이는 순희 씨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괜찮아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윤이는 대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했죠. 최은숙 여사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순희 회장님, 오늘 고아원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어요. 잘하셨어요, 사모님.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어린 시절의 당신이 생각나더라고요.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못되게 굴어서. 괜찮습니다, 사모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하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진짜 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당신도 당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어요. 순희 씨는 사람을 시켜 서윤이의 진짜 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서윤이의 생모를 찾았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엄마. 서윤이는 생모를 만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순희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죠. 청담동 저택의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순희 씨, 아니, 이제는 박순희 회장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은 순희 회장의 경영 아래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업계 5위였던 회사가 이제는 3위까지 올라섰죠.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순희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나 늘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직원분들께 보너스를 두둑이 드려야겠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또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했죠.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합니다. 순희 회장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로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올해의 우수사원 시상식이었죠. 이번 우수사원은 건설 2팀 김철수 대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철수 대리는 30대 초반의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대리. 순희 회장이 직접 상패와 보너스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덕분에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김 대리의 진심 어린 말에 순희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같은 훌륭한 직원들이 있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겁니다.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회장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순희 회장은 청담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서윤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성적이 전교 1등이래요. 와, 정말 축하해요. 순희 회장은 서윤이를 껴안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서윤 씨가 열심히 한 거예요. 거실에서는 최은숙 여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죠. 순희 회장님 오셨어요? 오늘 고아원 봉사 다녀왔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갈 예정이에요. 잘하셨어요, 사모님.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윤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실력이었죠. 서윤 씨,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매일 연습했거든요. 식사 중에 순희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윤 씨, 다음 달에 졸업하죠? 네, 회장님. 졸업하면 태성그룹에 입사하기로 했죠? 네.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특혜는 없어요.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윤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식사 후 순희 회장은 혼자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박태성 회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순희 회장은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죠.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왜 30년을 기다리셨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순희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겠죠. 용기 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용서를 선택했어요. 서윤이도 최 여사님도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순희 회장은 어머니 이미경 씨의 묘를 찾았습니다. 1년간 매주 빠짐없이 찾아온 곳이었죠. 어머니 왔어요. 순희 회장은 무릎을 꿇고 꽃을 바쳤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거든요. 그리고 서윤이랑 최 여사님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어머니, 저 행복해요. 늦었지만 행복을 찾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순희 회장은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 그리고 나는 용서를 선택했어. 그게 옳은 일이었어. 오후에는 서윤이 최 여사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죠. 회장님, 저 다음 달에 생모님 모시고 올게요. 좋아요. 함께 식사하죠. 감사합니다. 생모님도 회장님을 꼭 뵙고 싶어 하셔요. 세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연을 날리고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롭죠? 순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평화로워요.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평범한 풍경을 누릴 줄 몰랐어요. 늘 명품 가방 들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사람들한테 으스대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어요.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를 아끼는 것. 최 여사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벌 부인이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이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어요. 그리고 성장했죠. 이제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청담동 저택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고기를 굽고 최 여사가 샐러드를 만들고 순이 회장이 음료를 준비했죠. 건배. 세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함께하는 우리를 위해.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되자 별이 빛났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후회하시나요? 저희를 용서한 거? 순이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저희가 회장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을 뿐이에요. 용서는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지금 행복하잖아요.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날 밤 순이 회장은 침실에 누워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가정부에서 재벌 회장이 되기까지 천대받던 삶에서 존경받는 삶으로 외로움에서 가족을 찾기까지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 그리고 나는 행복을 찾았어.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아침 태성그룹 본사 로비. 출근하는 직원들이 순이 회장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순이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 인사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 부탁해요. 순이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했죠. 오후에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다들 힘든 일 하시는데 격려하러 왔어요. 순이 회장은 인부들과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작업 환경이 정말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항상 안전 조심하시고요. 현장을 둘러본 후 순이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회사가 있는 거야.
절대 잊지 말자.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윤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가 특별한 걸 만들었어요. 오, 뭔데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식탁에는 맛있는 갈비찜과 여러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식사 후 순희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평생을 가정부로 살았던 나, 박순희. 알고 보니 재벌가의 딸이었고 이제는 태성그룹의 회장. 3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 그리고 나는 용서를 선택했고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 늦었지만 나는 행복을 찾았어. 순희 회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 찾은 진실과 행복. 때론 인생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선한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